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 외교장관이 모레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 것이다. 당초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고 혹시나 이 자리에서 이 한일 갈등 국면 속에 외교장관, 외교의 수장이 만나서 지금 갈등 국면의 관리와 관련한 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주목이 되는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우리 광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이 만날 것이다라는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당은 신상 털기를 그만두라며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입장 각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시위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잠재된 갈등은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블랙스완, 어떤 개념인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후보자 검증 전담팀까지 만들어 의혹 제기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 후보에 대한 야당의 전면전이 계속되자 민주당도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된 신상 털기를 즉각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많게는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상품 DLS, DLF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 과정까지 전 과정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영국과 미국, 독일의 국채금리와 연계된 이 금융상품에 최소 8천억 원이 물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억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씨는 또 공소시효가 임박한 외국인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 새벽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70, 80대 노인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지은 지 47년 된 낡은 여인숙에서 싼 방값을 내고 장기 투숙해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결과 소아당뇨 환자의 66%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스스로 주사를 맞고 있는 실정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 약정과 위장 부동산 거래, 또 동생의 위장 이혼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당장이라도 청문회를 열면 하나하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도 위장 이혼 등 자신이 당사자로 거론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불거지는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가족에 대한 신상에 집중된 이목이 부담스러운 듯 장관이 되면 펼칠 정책 검증에도 관심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 조모 씨도 호소문을 통해 언론에 직접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09년 4월쯤 경제적인 문제로 합의 이혼했고 아이와 주변 시선 때문에 이를 숨겨왔을 뿐 위장 이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남편이 넘겨준 웅동학원 10억 채권 소송 역시 판결을 받아도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와의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들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 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빌라는 정 씨가 보낸 돈으로 시어머니인 조 후보자 모친이 살 집을 산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혼한 뒤 위자료와 양육비를 못 받는 게 딱하다며 자신 앞으로 집을 사줬고 정 씨도 이런 사정을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 소유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면서 다주택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기에 돈을 더 내고 사게 됐다며 위장 매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언론과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로 정치권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멈추라고 엄호했지만 야당은 비리 종합선물 세트라며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아직 인사청문회 날짜도 안 잡힌 상황인데 일단 조국 후보자 한 명만으로도 연일 강대강 대치네요. 네, 여야가 자주 싸운다지만 이번에는 당력을 건 전면전 양상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팩트체크 결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조국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면서 무차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즉각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뜬 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올리는 이런 청문회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보수야당은 이구동성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막장 드라마급 의혹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이자 농단이라면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비리에 종합 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대한민국 법제도를 죄다 본인과 일가족의 돈벌이 재테크를 위해 악용하는 편법의 달인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국 후보자 지명은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론 분열의 주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게 옳은 자세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하던데 새로운 의혹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최교일 정점식 의원 등을 불러 조국 청문회 대책 TF를 꾸려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교육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나 유급했는데도 매학기 200만 원씩 6학기 연속으로 황제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 장학회에서 받은 건데 곽상도 의원은 해당 지도교수가 올해 부산 의료원장이 된 것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75억 원을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 조국 후보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주광덕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앞서 제기한 위장 소송, 위장 매매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전략회의를 열어 결정적 흠결은 없는 만큼 정치 공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장 조 후보자의 딸의 황제 장학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반대 성향의 서울대 교수에게 왜 장학금을 줬겠느냐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장외 싸움을 넘어 청문회 일정 조율도 난항인데 현재 법사위 간사들이 만나 비공개 논의 중입니다. 민주당은 8월, 한국당은 9월 초 청문회를 주장하며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인 도전이자 또 천금 같은 기회라며 남북미 등 관련 국가들이 이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거친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 이후 대통령의 첫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신중함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이 되네요. 네,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서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경제 의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과 불신의 역사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 미래를 위한 핵심적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이 상황을 천금같이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미 간의 대화 국면은 한반도 긴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 등으로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는 것 같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 않은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서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거친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6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주 광복절 다음 날 대남기구인 조평통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합동 군사 연습이 끝난 뒤에 대화 국면이 절로 찾아올 것으로 망상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아랫사람이 써준 걸 줄줄 읽는다,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등의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일각에선 20일, 그러니까 내일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이후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막말이 자칫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판매액이 8,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손실률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금융감독원은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인 DLF와 DLS입니다. 투자 국가 국채 금리가 일정 범위에 머무르면 이익을 주고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보는 상품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 금리를 낮추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이 상품은 모두 8,224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우리은행이 4천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판매액의 99%가 은행을 통해 판매된 겁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 3,600여 명이 투자한 돈이 7,300억 원, 전체의 90%나 됩니다. 한 사람이 2억 원가량 투자한 셈입니다.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판매액 85%가 손실 구간에 진입했고, 지금 금리 수준이 만기까지 이어지면 손실액이 3,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 투자 원금 1,200억 원 대부분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감원은 상품 판매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원금 손실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거 키코 사태와 같이 은행이라는 특성상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원금 보장이 있을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에 대한 조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표는 성접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사 내용 알아보죠.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양 전 대표 소환 여부를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진 겁니까? 네,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YG 본사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 전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서울 합정동에 있는 YG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환은 이르면 다음 주쯤 이뤄질 전망인데요. 다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가수 승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해 왔습니다. 도박 액수와 동행자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도박 자금 규모가 1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거액의 돈을 해외로 빼내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양현석 씨 원정 도박 혐의와 관련해서 다음 주쯤에 소환될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밖에도 성접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곧 끝날 텐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다음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양 전 대표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원정 도박 혐의로 소환하면 성접대 부분도 같이 신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땐 성접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인 진술과 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다시 한번 혐의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지금까지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일선 군부대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증언이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군부대 특성상 단체 생활을 하는 공간일 텐데 이런 공간에서 유해 가습기 살균제가 무려 12년 동안 사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군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일선 군부대 12곳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종류 800개 넘는 살균제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양주병원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 전자 조달 시스템 등 등록된 기록이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문제는 조달 시스템을 통한 구매가 극소수에 불과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피해 장병들의 증언과 각종 증거 자료도 공개됐다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조위 측은 피해 장병들의 증언 내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당시 육군 24단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주로 겨울에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했던 황모 씨도 가습기 살균제를 부대에서 보급받았다고 증언했는데요. 특히 증언자 가운데는 2년 전 폐손상 4단계 판정까지 받은 장병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군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된 즉시 사용 금지 지시를 내렸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군 피해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 의무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피해 발생 가능성을 몰랐는지 여부,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군 차원의 조사가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정갑윤 의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했지만 모두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68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오늘 출석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포함해 17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네, 열대야도 사라지고 낮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물러나는 이런 시기에는 기습적인 게릴라 호우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만 보면 선선해진 것 같은데 아직 낮더위는 남아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열대야가 사라진 데 이어서 낮 더위도 기온이 35도 안팎에서 33도 정도로 기세가 완화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영호남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남 양산과 밀양 기온이 32.9도까지 올랐고요. 광주 32.2도, 대구 31.8도, 서울도 31.3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막바지 폭염특보는 내일까지입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의 기세가 더 누그러져 이후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위가 누그러들었기 때문에 반갑긴 한데 이럴 때 게릴라 호우 위험성이 높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는 시기에는 지역을 옮겨다니며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른바 게릴라 호우입니다. 무더위를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으로 물러나고 그 경계에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지며 2차 장마 혹은 가을 장마라고 불립니다. 모레 비도 남부지방에 최고 100mm의 호우가 집중되겠고 다음 주 초반에도 큰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산간이나 계곡에서 막바지 피서를 계획하신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에 홍콩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진행이 된 대규모 송환법 반대 집회, 평화롭게 충돌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홍콩 정부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집회가 열렸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어제 행진이 마무리된 곳입니다. 어제 행진은 밤 9시쯤에 공식적으로는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머물렀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고가도로 위에 많은 시민들이 머물면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송환법 철폐 등 5가지 요구사항을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쳤고요. 그리고 경찰의 무력 진압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왼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출입을 막기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해 놨는데요. 어제 이곳에도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데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도는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어제 시민들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여기에 글귀를 남겼습니다. 평반 육사라는 글귀를 남겼었는데요. 그러니까 1989년 중국에서 있었던 육사 민주항쟁의 희생자들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의 글귀를 남겼었는데 지금은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또 이 정부청사 건물에 레이저 빔을 쏘면서 경찰과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집회가 허가된 시간이었던 밤 11시를 넘겨서도 시민들이 가지 않으면서 경찰이 무력 진압에 나서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민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경찰과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집회가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현지 시민들의 SNS를 보면 어제 집회 그리고 행진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것을 높게 평가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평화 집회를 해야 더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오늘 저희가 만난 홍콩 시민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咁其實都係好開心啦。咁其實主要其實都係表達翻俾政府聽。即係我哋遊行其實係唔係暴力啦，咁其實我哋都係有個計劃嘅，就係希望有一個和平嘅集會，咁之後俾翻政府睇到啦，咁希望佢會回應翻我哋嘅訴求咯。 네, 그런데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있습니다. 아직 5가지 요구 중에서, 그러니까 송환법 철폐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요구한 것들 중에 이루어진 게 아무도 없는 만큼 더 강하게 투쟁해야 된다,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오는 8월 31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홍콩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민들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시민들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앞서 김대근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준 대로 홍콩 시위는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지만 홍콩의 잠재된 갈등은 세계 경제의 블랙스완, 블랙스완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블랙스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앵커, 네, 홍콩 사태와 관련해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블랙스완, 어떤 현상인가요? 네, 말씀하신 블랙스완은 흑조 이론, 검은 백조 이론으로도 불리는데요.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를 뜻합니다. 백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런데 1697년 호주 대륙에서 검은색 백조가 처음 발견됩니다. 이후 이 검은 백조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것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식됐던 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 용어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책은 월가의 허상을 통렬히 파헤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했는데요. 이때부터 이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경제계에도 두루 쓰이게 된 거죠. 그가 말하는 블랙스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사건. 두 번째, 그럼에도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생한 후에야 적절한 설명과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지금 블랙스완이 그것이 바로 홍콩이라고 지적합니다. 홍콩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조 2,076억 달러로 세계 7위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은 동아시아 금융,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해왔고 중국의 외환 거래 창구이기도 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수출국입니다. 일단 동아시아 금융 허브로 무역 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 기업과 직접 거래할 때 발생하는 법적, 제도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재수출하기 위한 중개 무역지로 또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되고 있죠. 이번 홍콩 시위의 갈등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홍콩은 금융 물류 허브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중국도 외환 거래 창구를 잃게 되겠죠. 또 미중 무역 갈등을 악화시켜 결국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블랙스완이 될 거란 불길한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각각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인터뷰가 전화로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잠시 뒤에 김종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인 시선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 의원님 먼저 지금 보면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고 있거든요. 예,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 간사 회의가 있다고 앞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요? 예, 그럴 겁니다. 일자를 잡기 위해서 양당 3당 간사들이 지금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국민들 입장에선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하나씩 검증하면 되는데 왜 날짜가 안 잡힐까 의아한 분들도 계시는데 왜 날짜가 안 잡히는 겁니까? 이 날짜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지요. 예. 청문 요청한 날로부터 20일까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후보자들이 국회 선례를 봐보면 꼭 그 날짜에 준수되는 건 아닙니다. 양당 간 또 3당 간 협의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된 선례가 있습니다. 네, 의혹이 뭐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검증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자, 이렇게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검찰에 고발을 한국당 TF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네, 어떤 배경입니까? 우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여세 판로라든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청문회 당시에 가가지고 청문회에서만 이게 다 해명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또 우리가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걸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이런 실정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마 당의 TF팀에서 검찰에 고발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예상 쟁점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가장 지금 뭐 실정법 위반도 거론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계신 건가요? 너무 의혹들이 많아서 뭐라고 이거 참 정리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국 전 수석님의 그 따님이 장학금 수여 문제가 있어요. 네. 낙제를 2번을 하셨는데 6번에 걸쳐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낙제하지 아니한 다른 학생들은 1번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굉장히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요거는 뒤에서 아마 다뤄주시겠지만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누가 소유주냐에서부터 의혹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세 번째로 이게 위장소송 및 그 채무 면탈을 위해서 이 학교법인과 또 돌아가신 부친과 동생 또 동생의 처와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께서 상세하게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면서 국민의 이해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도 잘 안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은 자꾸 불어가는 의혹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 제출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개 후보자들이 보면 자료를 안 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정서하고 관련되고 또 그동안 조국 수석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하시거나 페이스북을 해왔었던 이런 언행일치 부분과 이게 괴리가 좀 있다가 보니 이 위중성과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이 후보자의 그 진심에 맞도록 이에 따르는 자료를 그리고 본인의 해명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모펀드 문제와 또 후보자 딸의 장학금 관련 의혹들을 두 가지를 크게 문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먼저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74억 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투자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지적하시는 건가요? 우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다른 펀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3명에 대한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74억을 계약을 하질 않았나요? 그런데 납입은 10억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회사에 또 투자를 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또 의혹이 가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2016년도에 이 업체가 코링크 PE가 6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중국 회사하고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는데 김동욱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리에 보면 그 당시 사장이 조국 수석의 5천으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가 누구냐, 조국 수석의 일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가족은 맞지만 실제 대표는 아니라고 조국 후보 측에서 지금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해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모펀드 회사의 주주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내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한테 해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본인 해명도 좀 부족하지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셔가지고 2개월 후에 펀드를 개입을 했어요. 자, 이 5천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2016년에 이러한 중국 회사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공직에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 회사는 조국 수석의 가족들 회사 아닌가 하는 의문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김종민 의원께 여쭤보기로 하고, 자, 좀 전에 또 문제 제기하신 후보자 딸의 황제, 이른바 황제 장학금 논란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조국 수석님께서 우선 이런 뭐 가족까지 이렇게 너무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수석이 이 정부에서 가지는 그 웨이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면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옛날 우리 최순실 딸 그 정유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들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때 조국 수석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반박을 하고 이 페이스북으로 날렸거든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올리는 댓글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댓글을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땄는데 조국 딸은 장학금 받나 낙제하고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현재 그 국민 정서하고 상당히 문제가 돼요. 조국 수석 재산이 56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소 그 조국 후보가 지향해온 가치와 지금의 밝혀진 의혹들이 좀 연결해서 보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다는 건데,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특혜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앞으로 이 의혹 관련해서 TF에서 아마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공세에 나설 예정이신가요? 특혜가 있고 없고 이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낙제를 2번 했는데 낙제했었을 때도 장학금을 줬어요. 6번을 줬어요. 그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학생들은 한 학기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수석이 교육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재산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지금 학생들이 어려운데 이런 장학금을 받으면 저는 반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국민 정서를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젊은 학생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후보자로서 성찰을 해야 하고, 이 본인이 전에 이 정유라에 대해서 뭐가 더 나을까요? 이 정유라를 바로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 받고 한 것 같은 경우는 특혜로 다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철학이냐고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무래도 야당이기 때문에 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었고요. 잠시 뒤에 또 김종민 의원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앞서 성일종 의원과의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 가장 좀 귀에 들어온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이셨어요? 뭐 일단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우리 조국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이제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덕에 장학금을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아버지를 둔 덕에 낙제를 했는데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특혜다. 이제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에요. 저는 정말 이 조국 수석 관련돼서 이 야당의 주장을 보면서 너무 심각하다.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한 번만 조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했던 의혹과 시나리오, 그게 사실은 거의 거짓말에 해당되는 수준인데 그걸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혹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의심이 된다. 그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의심이 되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김도우 의원이 밝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고 문제 삼는 것인가요? 당연하죠. 지금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장학금 문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장학금을 부산대 A 교수라는 분이 장학금을 줬다는 건데 이거 학교 장학금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돈 모아준 거를 개인적으로 주는 장학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얘가 지금 낙제를 해가지고 네. 얘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얘를 어떻게든지 살려서 끌고 가려고 장학금을 준 건데 문제 핵심은 그 교수의 판단을 우리가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예. 문제는 이게 조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덕에 받은 거는 핵심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권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줬고 또 그 덕에 부산의료원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장학금을 준 시점이 박근혜 정권 때예요. 서울대 교수할 때입니다. 네. 아니 박근혜 정권 때 조국 수석이 정권 교체된 이후에 민정수석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통해서 부산의료원 될 거라고 원장 할 거라고 의도를 하고 장학금을 줬다는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2번 유급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 이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자 보세요. 네. 그거는 그 교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수 얘기를 들어봐야 돼 일단. 근데 지금 문제는 권력의 덕으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교수가 왜 그 친구를 유급한 친구한테 장학금을 줬느냐 이거는 그 교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교육적 판단이 있을 그러니까 거니까. 해당 교수의 판단일 뿐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조국이라고 하는 권력이 개입했는지가 네. 궁금한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교수가 그 친구를 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네, 이 부분은 요 정도로 듣기로 하겠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앞서 다른 언론에서 블라인드 펀드라면 오히려 뭐 괜찮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밝히셨거든요. 예. 정말 우리가 좀 차분해져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네. 돈을 갖고 있는 유형이 부동산, 예금, 주식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부동산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금. 이 일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예금에 집어넣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거든요. 네. 돈이 많은 분들은 가능한 한 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지금 공무원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이해 충돌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해 놔서 지금 민정수석이 될 때 네. 주식에 투자했던 돈 10억을 예금을 할지 펀드를 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펀드를 한 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에요. 돈 많은 분들 다 펀드하고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거를 어디다 투자할 거다라고 정해져 있는 펀드가 되면 네. 이제 권력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할 때 돈 낼 때 어디에 투자할지를 얘기를 안 하고 모집하는 펀드거든요. 지금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투자 시점과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당이나 조국 후보 측의 입장에서도 정서적 괴리는 좀 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그거는 제가 뭐 부탁드릴게요. 정서적 괴리라는 말은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잘못 알려져서 자꾸 야당이 과장되거나 아니면 거의 가짜뉴스 수준으로 이게 이제 스토리가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거지. 앞서 여당 대변인 발로 지금 나온 보도인데 이거 잘못 알려진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네. 표현이 전 동의가 안 된다고요. 저는 김종민 그거는 의원께서 동의를 맞지 못 하신다는 않다고 봅니다. 말씀, 이런 얘기죠? 네. 왜냐하면 예. 야당의 잘못된 얘기가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거 흔들리는 거지 실제 조국 수석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펀드 문제도요. 지금 기본적으로 2월 민정수석이 되고 네. 2달 만에 펀드를 가입한 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특정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되면 그거를 백지 신탁을 하든지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았어요. 네. 이 돈을 가지고 예금을 할 거냐, 부동산을 할 거냐, 펀드를 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 경제에 제일 바람직한 게 펀드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한 겁니다, 그거.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시간 관계상 지금 주말 동안 가족 관련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좀 호소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자, 이 부분 동생 부부의 위장 소송 부분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문제도 네.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위장 소송이다, 위장 이혼이다, 명의 신탁이다, 위장 매매다. 이래가지고 그 제일 피해자가 그 조국 수석의 전 재수 씨입니다. 네. 이분을 완전 인격살인을 해버렸어요. 지금 한 3일 동안.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이분은 공직에 나선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미 이제 법적인 인연도 이제 끊어진 그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네. 이 완전히 지금 인생이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애하고 관계도 지금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위장 이혼, 위장 매매 이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주말에 다 사실 점검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급할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고 본인의 해명 들어보고 하면 다 수긍이 가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자꾸 야당에서 자꾸 언론에 발표하고 정치 공세를 하고 단정을 하고 이러는지 난 참 그게 안타까워요. 네. 앞서 그 성일정 의원께서는 지금 조국 후보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야당 의원들이요. 이걸 언론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한두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조국 수석의 그 청문회 준비하는 그 준비 실무자들이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 수석의 동생한테도 연락을 해봐야 되고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해봐야 되고 전 재수 씨도 이게 간단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자료 요청을 하면 3, 4일을 기다려요, 항상. 그래서 3, 4일 내지 일주일도 기다립니다. 네,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열흘 정도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사실이 확인 안 된 것 가지고 자기들 생각하는 어떤 소설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거 위장 매매다, 위장 이혼이다. 네. 아니,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자, 시간이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재수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야당이 조국 후보자를 공격하는 공세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당에선 또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계신지 끝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이게 대권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국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국 수석이 우리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거를 하는 야당 의원들 보니까 네. 다 검사 출신이에요. 옛날 검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이 과거의 기득권들의 발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 조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쌓여있던 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이 비합리적인 공세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청문회 할 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3, 4일 자료 요청해서 기다렸다가 확인한 다음에 발표도 하고 공세도 하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그냥 문제만 생기면 바로 한두 시간 안에 문제다 하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네. 결코 야당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야당이 이렇게 막 부풀려 놨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야당 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PT 자료를 봐주십시오. 다음, 이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관 현황입니다. 단지처럼 생긴 저 한 개가 아파트 한 4층, 5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2011년부터 유출, 방출, 유출 이렇게 최초에는 보면 유출이 520톤 정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염수 한 10,000톤 정도 방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초로 인정하고 발표한 게 사고가 나고 나서 2년이 넘게 지난 2013년도 8월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방출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죠. 이게 지금 거의 꽉 찼기 때문에요. 이 후쿠시마 가까운 곳에서 지금 올림픽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해양으로 만약에 방출을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앞에 해적도는 사고 이전에 비해서 세균 검출량이 461배고요. 이건 뭐 그린피스에서 16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기들 자체 조사 보고서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일본은 방사능 기준을 1에서 20으로 20배 상향 조정했죠.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쿄 대학원의 포사토 도시소라로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수치이며 이를 용인할 경우 내 학자적 생명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구장인데요. 도쿄올림픽 열릴 예정으로 있는 야구장입니다. 이게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서 한 290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시커먼 네모난 게 방사능 오염토를 적재했던 장소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데서 야구해도 됩니까? 공작기계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분야에 내가 근무를 하고 전문가잖아요. 로봇버스에 보면 이렇게 찝는 거 있지, 찝는 거. 요거 강약 조절 우리가 못 만들고 일본에 만들잖아요. 조인트 볼팅 이것도 일본도 만들잖아요. 90%가 로봇도 일본 겁니다. 또 로봇 관련돼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도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로봇에 관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일본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제품 중에 오히려 그와 비슷한 그 퀄리티를 가진 것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지금 히든 챔피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일본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대안을 하겠다는 그 대안 좀 얘기해보세요. 진정한 진짜 대안이 뭐냐?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일본으로 대응해서 우리 싸워서 이긴다. 이거다. 로봇 안 준다. 뭐 반도체 안 준다. 우리 다 안 준다. 그러면 좋다. 그거 안 주면 우리도 안 준다. 그럼 그 안 주는 우리는 안 준다는 그런 식의 상황 조치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업 차원에서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1층짜리 여인숙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70, 80대 노인 3명이 여인숙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중 2명은 폐지를 수거하며 장기 투숙했고 1명은 숙식하면서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차량과 인력 80여 명이 투입됐지만 나무로 된 목조 주택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주 여인숙에서 발생한 불로 사망한 피해자들 모두 70, 80대 어르신들입니다. 네, 폐지를 주고 어렵게 생계를 이어온 이들은 장기 투숙하던 쪽방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여인숙으로 통하는 골목에 고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폐가전제품과 부탄가스통도 널브러졌습니다. 여인숙 화재로 숨진 어르신들이 모은 것들입니다. 숨진 노인들은 폐지와 고철을 주우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골목에 가끔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고물이 쌓여서 갖고 있고 사람이 다니도 못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못 다녔고 대문 앞에 보면은 대문 앞에도 고물이 많이 쌓여 있었고 이렇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전주시청 인근으로 옛 전주역 여인숙 골목에 1972년 지어졌습니다. 시설이 낡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방값이 쌌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이 살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여인숙에 내고 사는 장기 투숙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지가 사고가 난 지역이 아니어서 평소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세 분 다 돌아가신 분은 노송동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나 저희 입장에서도 평소 관리의 대상이 안 되죠. 관리할 수도 없었고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은 전국에 7만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한 달 수입은 20만 원 남짓. 이번 화재로 숨진 어르신들 역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값싼 여인숙에서 생활하다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YTN은 지난달 기초과학연구원 IBS가 감시용 CCTV 설치 문제를 무마하려 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 이후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두 건 모두 IBS 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CTV 보도 핵심은 실험실에 설치된 CCTV 때문에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기초과학연구원 IBS 감사부가 합의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YTN 보도 이후 IBS 감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했지만 무마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자잘못을 가려 처분할 사안이며 IBS 감사부의 중재 자체가 무마 시도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제보자도 사실상 무마 시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장하고 원장하고 감사하고 3명이 모아가지고 없애기로 했다니까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보도건은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던 A씨가 갑자기 다른 사건의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면서 금품 지급 조사가 중단된 게 핵심입니다. 앞서 YTN 취재 결과 IBS 상임감사가 수리과학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됐다며 A씨와 관련된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원 관계자도 IBS 상임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으며 수리원은 자체적으로 금품 지급 조사를 중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BS의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에 따라 공익신고자 지정과 전혀 별개인 금품 지급 조사까지 중지됐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도 A씨가 공익신고자로 지정된 사건과 금품 지급 사건은 서로 별개라서 금품 지급 조사까지 중지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8월 말까지 감사를 마치고 관계자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 감축과 군부대 통합이 예고돼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는 건 군부대가 있는 접경 지역인데요.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올라온 주민들이었는데 주민 요구는 해체되는 군부대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로 바꾸겠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강원 지역입니다. 강원도에 주둔한 8군단과 3군단이 통합되고 육군사단 4곳이 이전 또는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연 이곳 양구군의 경우 육군 2사단이 사라질 예정인데요. 한 개 사단이 사라지면 장교와 부사관, 그 가족을 합쳐서 최소 2,200명 이상 타지로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접경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절대적입니다. 일단 군 장병들이 지출하는 소비가 줄고 면회객도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와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도 감소합니다. 판로가 사라진 군납업체 농축산물 납품도 중단됩니다. 양구군의 경우 2사단 해체로 입는 연간 경제 손실이 한 해 예산의 4분의 1인 최소 8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그 면회 오는 면회객들, 타지에 있는 계시는 그런 분들도 양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줄겠죠. 그러다 보면 지역 사회가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예 군인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 마을. 27사단 유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했습니다. 여기 군부대 때문에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군인 부대 27사 때문에 이 마을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맞는 거죠. 군인들이 떠나면 마을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대 이전 규모나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치단체도 지역 주민도 아무 대책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팀 쿡 애플 CEO가 삼성은 자신들과 달리 관세를 내지 않고 있어서 경쟁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 하소연 상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기자들 앞에서 삼성 얘기를 꺼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경쟁자 삼성이 안 내는 관세를 자신들은 내야 한다며 어려움을 말했다는 겁니다. And Tim was talking to me about tariffs. And you know, one of the things, and he made a good case, is that Samsung is their number one competitor, and Samsung is not paying tariffs because they're based in South Korea. 제조 시설 대부분이 중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파는 아이폰에도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을 하소연한 겁니다. And it's tough for Apple to pay tariffs if they're competing with a very good company that's not. I said, how good a competitor? He said they are a. 애플이 미국에 들여오는 아이폰에 관세를 내야 하는 건 오는 12월 15일부터. 그나마 9월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는 3,000개 항목에 포함됐다가 휴대전화 등 특정 품목만 석 달 남짓 연기된 덕입니다. 애플워치 등 다른 제품은 9월 관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부품의 관세를 면제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공개 거절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And I thought he made a very compelling argument, so I'm thinking about it. 만약 아이폰 관세 면제나 경쟁 제품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나온다면 스마트폰의 격전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 판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삼성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장의 외국 회사 삼성과 중국 공장의 미국 회사 애플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에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 있는 만큼 주요 언론과 민주당은 공세를 높이고 있고 백악관 참모들은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 등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3% 안팎으로 폭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시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됐는데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역대 최고의 경기 호황이라며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 포화를 쏟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는 지난 4월 51%에서 7월 50%, 이번에는 49%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방준비제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경제 활성화 효과에 미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Here, I would like to see a large cut, and I'd like to see immediately the quantitative tightening stop.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백악관 경제 참모들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경기 침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소비자들의 임금이 빨리 오르고 있으며 소비도 늘어 이상적인 상황이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장단기 채권 수익률의 역전은 없었다며 평형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력한 경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워온 대표적인 분야인 만큼 침체 우려 확산은 재선 가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러닝메이트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뉴저지주에서 여름 휴가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펜스에 매우 만족한다며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펜스는 뛰어난 부통령이라며 특히 복음주의자들과 다른 많은 이들이 그를 크게 존경하며 자신 또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복음주의파 유권자에게 80%의 높은 득표를 얻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소아당뇨 환자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화장실에서 혼자 주사를 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릴 때부터 면역 체계 이상으로 당뇨병에 걸린 소아 청소년 환자는 전국적으로 4천 명에 달합니다. Y가 간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에는 혈당 측정기를, 배에는 인슐린 투약을 위한 펌프를 차고 있습니다. 옛날에 CGM을 차기 전에는 혈당이 자주 안 들어오니까 계속 가서 체크하고 그것도 주사 놓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CGM 차면 바로바로 들어오고. 지금은 그나마 기기가 알아서 해주니 편한 편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을 땐 엄마가 매일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막 올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10번, 12번 혈당 잡힐 때까지 주사를 놔야 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인 B양네 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애초에 학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기기로 인슐린 투약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혈당이 완벽하게 체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주지 못하니까 저희 되게 답답한 부분이죠. 어린이 당뇨병 환자 가족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260명에게 설문조사했더니 66%인 171명이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고 답했습니다. 자가주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 담임이나 보건교사의 처치를 받은 건 15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에 숨어 주사를 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양호실을 마음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다가왔던 그 반응들 때문에 아이가 장벽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보건교사들은 학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인슐린을 놔야 된다, 보건교사가 놔주라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저희 보건교사들한테 그게 책임이 다 오는 거죠. 교육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사의 주사 처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해라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사를 몸에다가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3자가 넣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아직도 인슐린 주사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유아 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에선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의 대상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선 관련 조항이 없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소아당뇨 환자는 4,000명 남짓. 책임을 두려워하는 교사와 허술한 제도가 아픈 아이들을 건강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로 모두 46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38명이 감소했지만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고강도로 현장을 점검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5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회사를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톨게이트 노조 등은 오늘 이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외주 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긴 했지만 실제로는 수납원들을 불법 파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작업 중에
숨졌던 고 김용균 씨.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전소 측이 컨베이어 설비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청, 하청 관계가 직접적인 안전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는 작업 지시를 다 지키고 숨졌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4개월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특조위는 사고 이후 회사 측은 개인이 근무 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김용균 씨는 작업 지침을 잘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작업 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소에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인 발전회사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하청회사는 컨베이어가 자사 설비가 아니라며 문제를 방치했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입니다.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주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조위는 발전소 운전 업무는 발전회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20여 개의 개선 사항을 정부에 공고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아들의 누명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는 발표가 확실하게 이렇게 나서 정말 누명을 벗었구나. 이건 구조적인 문제구나. 특조위는 권고안의 실천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동영상 촬영이나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취미용 드론이 주요 성능에서 제품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행 시간은 5배, 충전 시간은 10배까지 차이가 났는데요. 소비자들은 사용 목적과 환경 등을 꼼꼼히 따져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교적 간편한 조작 방법에 영상 콘텐츠 제작 열풍을 타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취미용 드론. 가격도 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한 제품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00만 원 이하 취미용 드론 가운데 소비자가 많이 쓰는 13개 제품을 시험 평가해보니 주요 성능에서 제품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드론 사용자 대상 설문에서 드론의 가장 중요한 성능으로 꼽힌 최대 비행 시간을 보면 패럿의 아나피가 25.8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반면 JJRC의 H64는 5분으로 가장 짧아 5.2배 차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짧은 비행 시간 때문에 배터리를 자주 충전해야 하는데 배터리 충전 시간은 최대 1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충돌이나 추락 같은 안전사고나 영상 촬영 편리성과 관련된 정지 비행 성능은 5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5개 제품은 3단계 아래인 미흡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배터리 내구성과 영상 품질, 소음, 보유 기능 등도 제품마다 다른 특징이 있는 만큼 비교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비행 성능 및 보유 기능이 GPS 연결을 기반으로 하며 비행 고도 제한, 비행 위치 또는 거리 표시, 최초 이륙 장소 자동 복귀 기능을 보유한 5개 제품은 실외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취미용 드론이라도 비행 가능 구역을 확인해서 사용하고 야간 비행 금지 등 조종자 준수 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사용이나 항공 촬영을 할 경우 각각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세계 수영인들의 큰 잔치 제18회 광주 세계 수영 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참가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낸 성공적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194개 나라에서 참가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세계 신기록 9개와 대회 신기록 16개 등을 쏟아내며 17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내년 도쿄 올림픽에 대비해 이상적인 예행 연습을 했다는 현지 언론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턱없이 적은 예산 그리고 북한 불참, 국내 스타 선수 부재라고 하는 3대 악재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덕분이었습니다. 이어 열린 아마추어 수영 동호인들의 잔치 마스터즈 대회. 60여 개 나라에서 8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나이와 인종, 나라를 넘어 수영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한마당이었습니다. Optimal condition. Moreover, they could experience hospitality and the kindness of the Korean people and of the Gwangju citizen. 참가자들은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을 찾아 문화 체험을 하고 남도의 맛깔스러운 음식도 즐겼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로 우리나라는 월드컵과 동하계 올림픽 그리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등 5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네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를 본 시청자는 줄잡아 10억 명. 참가자들도 SNS에 활동을 올리면서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흑자대회가 됨에 따라 수영대회 개최 성과를 우상으로 남기고 한국수영진흥센터도 세울 예정입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임성재가 한국 국적 선수 5번째로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임성재는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 트리 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대회 마지막 날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5타를 줄이면서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공동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페덱스컵 포인트 부문 24위에 오른 임성재는 2016년 김시우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5번째로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게 됐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3도까지 올랐는데요. 다행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더위는 내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는 낮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많게는 100mm 이상, 그 밖에 영남 내륙에 최고 80mm, 남해안과 제주에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까지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3도, 광주 32도, 대구 31도, 부산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소아당뇨 어린이들이 화장실에서 홀로 주사를 놓는 등 보호 사각지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실태 알아보겠습니다.